인생의 시계가 황혼을 가리킬 때 우리는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제 나이 65,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소임이라 생각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앞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잔인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을 고등학교 교단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정년 퇴직한 김정수 씨. 그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 같은 풍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공기가 창문을 넘어 들어올 때쯤 그는 늘 그랬듯 아내가 누워있던 옆자리를 한번 쓸어봅니다. 온기 대신 서늘한 공허함만이 손끝에 감기는 아침.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빈자리는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렸고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것이 유일한 소통이었습니다. 북적이던 거실은 이제 적막만이 가득했고 그가 공들여 가꾸는 베란다의 난초들만이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었죠. 여보, 오늘은 날이 참 좋네.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야. 아내의 영정 사진을 닦으며 혼잣말을 건네는 것이 정수 씨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성실하고 마음 따뜻했던 그였지만 평생을 바친 직장과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뒤 찾아온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정수 씨는 우연히 시와 함께하는 황혼이라는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아내에게 연애 편지를 쓰며 밤을 지새우던 기억이 떠올라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그는 망설임 끝에 젊은 날 즐겨 음조리던 시 한 구절과 함께 자신의 쓸쓸한 마음을 담담히 적어 올렸습니다. 낙엽은 지고 홀로 남은 가지는 겨울을 맞이할 채비를 합니다. 하지만 봄은 다시 오겠지요.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져본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시간 뒤 그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의 게시글에 달린 첫 댓글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연륜과 따스함이 느껴지네요. 저도 오늘 비슷한 하늘을 보며 비슷한 생각을 했답니다. 박소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수 씨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몇 번이고 그 댓글을 읽어내렸습니다. 딱딱한 활자 너머로 마치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의 다정한 눈빛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동호회 게시판을 넘어 개인적인 메시지로 이어졌습니다. 박소영이라는 여자는 자신을 해외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는 58세의 사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일은 성공했지만 먼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크다고, 그래서 정수 씨의 글에 유독 마음이 갔다고 말했죠. 그녀의 말은 하나하나 정수 씨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정수 씨가 좋아하던 작가의 책을 줄줄 꿰고 있었고 그의 적적한 일상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정수 씨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위로와 공감이었습니다. 아내와는 또 다른 섬세하고 지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정수 씨는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다시금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삭막했던 그의 세상에 박소영이라는 이름의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참 순수한 분 같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드문데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소영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수 씨는 그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텅 비었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어느새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녀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했고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며 온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주말에 안부 전화를 걸어온 딸 지혜의 물음에 정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아니다. 그냥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딸에게 차마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는 말을 하기는 쑥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이 행복을, 이 설렘을 아직은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리한 딸은 무언가 달라진 아버지의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그러세요?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늘 똑 부러지는 딸의 걱정 어린 잔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정수 씨의 귀에는 그저 멀게만 들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소영 씨에게서 조심스러운 제안이 왔습니다. 정수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정수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활자로만 교감하던 그녀의 진짜 목소리는 어떨까? 자신의 쉰 목소리를 그녀가 실망하지는 않을까? 수만 가지 생각에 망설여졌지만 이내 용기를 냈습니다. 약속된 시각,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서 벨소리가 울렸을 때 정수 씨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숨을 골라야만 했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우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정수 씨, 저 소영이에요. 목소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시네요. 꼭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수 씨가 상상했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라고.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온 마지막 사랑이라고. 평생을 흑백으로 살아온 것 같았던 정수 씨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찬란한 색 뒤에 얼마나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를요. 스마트폰 액정 너머의 설렘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문자 메시지와 통화는 김정수 씨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소영 씨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평생 들어온 그 어떤 시 구절보다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녀가 보내오는 다정한 아침 인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을 앞두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옷장 문을 몇 번이나 열고 닫으며 어떤 옷이 더 점잖고 보기 좋을지 고민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몇 번이나 빗어 넘기며 거울 속 자신을 어색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학생들 앞에 섰던 그였지만 단 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나 떨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에 먼저 도착한 정수 씨는 꼿꼿하게 편 허리를 의자에 기댄 채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약속이라도 한 듯 입구 쪽에서 은은한 향기가 번져왔습니다. 고개를 돌린 정수 씨의 눈에 사진보다 훨씬 우아하고 기품 있는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소영 씨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 그리고 얼굴에 번지는 온화한 미소까지. 그녀의 모든 것은 정수 씨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했습니다. 소영 씨는 정수 씨를 발견하곤 조용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수 씨 맞으시죠? 사진보다 훨씬 인상이 좋으시네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셔서 그런지 눈빛이 참 따뜻하세요. 첫 마디부터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배려와 칭찬. 정수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뭘 소영 씨야말로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니 꿈만 같습니다. 소영 씨는 찻잔을 든 손가락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꾸미는 법 없이 차분하고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해외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 그리고 혼자 힘으로 일군 성공에 대한 자부심까지.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웬만한 남자 못지않은 강단과 함께 그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이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반면 정수 씨의 이야기는 소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을 가르친 이야기,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소소한 행복, 그리고 이제는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는 은퇴 후의 일상.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하게 느껴져 괜히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수 씨의 이야기를 그 어떤 성공담보다 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한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정수 씨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아야 할 분이에요. 저는 돈을 버는 법은 알았지만 정수 씨처럼 누군가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는 법은 배우지 못했는걸요. 그 순간 정수 씨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걸어온 자신의 삶을 누군가 이토록 깊이 이해해주고 인정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도 다 큰 자식들도 해주지 않았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궁을 산책하고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했으며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소영 씨는 정수 씨가 좋아하는 문학 작품을 줄줄 꿰고 있었고 클래식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정수 씨를 위해 맞춰진 사람처럼 모든 관심사와 취향이 신기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함께 공원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잠시 벤치에 앉아 쉬어가자며 정수 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은 슬픈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보기와는 다르게 참 외로운 사람이에요. 사업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봤지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수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나도 이제는 좀 기대어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짝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와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한 그렁그렁한 눈빛. 정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켜주고 싶다. 이 여자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박소영이라는 여인은 그의 잊고 있던 남성성을 일깨웠고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정수 씨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고 가끔은 직접 만든 반찬이라며 그의 집에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의 생일에는 고급 만년필을 선물하며 그의 지나온 세월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정수 씨의 세상은 온통 박소영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화 한 통에 하루 종일 웃었고 그녀의 문자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김정수 씨의 말년은 조용하고 또 조금은 적적했습니다. 늘 곁을 지켜주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제 몫을 다해 가정을 꾸린 자식들마저 둥지를 떠난 빈집. 그 안에서 정수 씨는 종종 창밖을 보며 지나간 세월을 곱씹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잿빛 풍경 같던 그의 일상에 선명한 색채가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액정을 확인하는 아버지의 얼굴에 번지는 소년 같은 미소. 딸 지혜 씨가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것은 퇴근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들고 예고 없이 집을 찾았던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목소리에도 정수 씨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현관까지 달려나와 딸을 맞이했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지혜 씨는 의아한 마음에 거실로 들어서며 다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네. 그제야 딸을 발견한 정수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스마트폰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예고도 없이 웬일이야. 아빠 보려고 오는데 예고가 필요해요? 근데 뭘 그렇게 보세요? 제가 온 줄도 모르시고. 지혜 씨의 장난스러운 물음에 정수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엄하고 근엄한 국어 선생님으로 살아온 아버지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이내 숨길 수 없는 기쁨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사실은 아빠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 네? 만나는 사람이요? 지혜 씨는 들고 있던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던 터라 한편으로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불안감이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요? 어떤 분이세요? 정수 씨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화사한 옷차림에 교양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곱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박소영 씨라고 아주 지혜롭고 멋진 분이야. 해외에서 큰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대화가 어찌나 잘 통하는지 몰라.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칭찬하는 데 인색했던 아버지가 한 여성에 대해 저토록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은 지혜 씨에게 너무나도 생경했습니다. 은행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눈치와 직감을 단련해온 지혜 씨는 아버지의 들뜬 표정 뒤로 드리운 그림자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그 산악 동호회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알게 됐어. 처음에는 그냥 산 이야기나 나누는 정도였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정말 영혼의 단짝을 만난 기분이 들더구나. 어플. 그 단어가 지혜 씨의 뇌리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서툴렀던 아버지가 만남 어플이라니.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지혜 씨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세요. 사업하시는 분이면 바쁘실 텐데 자주 만나시나 봐요? 그럼. 소영 씨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 자주는 못 봐도 전화나 메시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고받는 걸. 내 마음을 어쩜 그리 잘 알아주는지 내 엄마 가고 나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정수 씨는 다시 한번 소영 씨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아름다운 외모, 아빠의 외로운 마음을 정확히 파고드는 상냥함까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것이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수 씨의 스마트폰이 경쾌한 알림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인의 이름은 내 사랑 소영 씨. 그 이름을 보자마자 정수 씨의 얼굴은 다시 환해졌고 그는 딸이 앞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영 씨. 마침 통화하고 싶었는데, 응? 아니야, 괜찮아. 지금? 잠깐만. 정수 씨는 지혜 씨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소곤소곤 이어지는 그의 목소리에는 지혜 씨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애교와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지혜 씨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이성과 분별력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몇 분 뒤 통화를 마친 정수 씨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하다. 중요한 사업 얘기라. 지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그냥요. 너무 갑작스럽고 모든 게 너무 완벽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요. 은퇴하신 분들 노후 자금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도 많다고 뉴스에서 매일 나와요. 딸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수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사람 하나 분간 못할 어린애인 줄 아느냐? 내가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면서 사람 보는 눈을 키웠다. 소영 씨는 그런 저속한 사람이 절대 아니야. 내가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섣부른 판단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 직감이에요. 은행에서 일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게 돼요. 아빠, 제발 조심하세요. 그분을 다 믿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알아가세요. 네. 하지만 정수 씨의 귀에는 딸의 진심 어린 충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시기하는 잔소리로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모처럼 찾아온 행복을 내가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버지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지혜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반찬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현관문을 닫고 나온 지혜 씨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오늘따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닥쳐올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딸로서의 강렬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 씨의 세상은 온통 박소영이라는 이름의 색으로 덧칠되고 있었습니다. 잿빛이었던 그의 황혼은 이제야 비로소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느 젊은 연인들처럼 함께 영화를 보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 씨는 평생 교직에만 몸담아왔기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죠. 소영 씨는 그런 정수 씨를 늘 다정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한층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은은한 조명 아래 와인이 담긴 잔을 부딪히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수 씨, 이렇게 매일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전 요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소영 씨가 특유의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뿐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한참 동안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가던 중 소영 씨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요, 정수 씨.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미래라는 단어에 정수 씨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생각해 봤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그려보던 미래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아침을 맞고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해 진력 공원을 산책하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래. 그럼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전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정수 씨의 진심 어린 대답에 소영 씨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반듯하게 코팅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세련된 디자인의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정수 씨,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유럽의 명품 유기농 화장품을 아시아 시장에 독점으로 유통하는 사업인데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라 성공은 거의 보장된 거나 다름없어요. 이건 정말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사업인이 투자니 하는 것들은 평생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귀를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네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해외 파트너 쪽에서 초기 계약 물량을 2배로 늘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 뭐예요. 저한테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당장 현금 유동성이 조금 부족해서요. 소영 씨는 잠시 말을 끊고 정수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 혹시 저를 믿고 우리 두 사람의 미래에 투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약속할게요. 6개월 안에 투자금의 2배, 아니 3배로 만들어서 돌려드릴 자신 있어요.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수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 모두 출가시킨 뒤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았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저 소영 씨. 사업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서요. 게다가 그건 제가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제가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상식과 평생을 지켜온 원칙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대답을 들은 소영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서운함과 실망감이 짙게 번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 말을 못 믿으시는군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요, 정수 씨.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정수 씨를 제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제 가장 중요한 미래 계획을 공유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한 믿음의 증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앞서갔나 봐요. 정수 씨에게 저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나 보네요. 소영 씨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이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갑작스러워서. 괜찮아요. 제가 너무 큰 부담을 드렸나 봐요. 하지만 정수 씨, 이 기회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해외 파트너들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만약 정수 씨가 어렵다면 저도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조금 힘들겠지만 혼자서라도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정수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혼자서라도. 그 한마디가 마치 자신을 그녀의 미래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평생의 외로움 끝에 찾아온 이 눈부신 행복을 이대로 잃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떨려왔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단단한 성벽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르게 또 성실하게 살아온 김정수 씨에게도 그 운명적인 선택의 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딸 지혜의 날카로운 경고는 메아리가 되어 귓가를 맴돌았고 연인 소영의 달콤한 속삭임은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통장 맨 앞장에 찍힌 숫자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의 땀과 눈물, 아내와 함께 버텨낸 세월의 무게이자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던 그의 발걸음이 낡은 앨범 앞에서 멈췄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만약 그녀가 지금 곁에 있다면 뭐라고 말해줬을까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소? 당신이 보기엔 어때 보이요? 대답 없는 아내의 사진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외로움이라는 파도는 생각보다 거세고 차가웠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소영 씨는 유일한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둡고 막막했던 황혼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단 하나의 빛. 그 빛을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수 씨에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아본 적 없는 그에게 딸의 충고는 너무나도 낯설고 가혹하게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끓어오르는 속을 애써 억누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어제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다 아버지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 아시죠? 그 돈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잖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수 씨도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소영 씨에게로 깊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안다. 내 마음 아는데 그래도 이건 내 인생이다.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 소영 씨는 그런 의심받을 사람 아니야. 아빠. 제발요. 왜 그렇게 그 여자 말만 믿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왜 그걸 아빠한테 알려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 사랑에 무슨 상식이 필요하단 말이냐? 넌 아직 어려서 잘 몰라. 이 나이가 되면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소영 씨는 내게 그런 사람이다. 결국 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정수 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을 이토록 서운하게 만들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믿음.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어리석은 미련일까?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소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수 씨,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정수 씨 생각하면서 점심 먹고 있어요. 어제 자꾸 돈 이야기해서 부담스러우셨죠? 그냥 잊으세요.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수 씨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 사이에 돈 문제로 틈이 생기는 건 원치 않아요. 정수 씨의 마음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속 깊고 자신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 이야기는 먼저 꺼내놓고도 부담을 느낄까봐 한 발 물러서는 저 배려심. 지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 씨 나요. 방금 메시지 받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합니다. 소영 씨 마음도 모르고 괜히 나 때문에 속상하게 만든 것 같아서. 수화기 너머로 소영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정수 씨. 제가 더 신중했어야죠. 그나저나 따님하고는 이야기 잘 되셨어요? 저 때문에 부녀 사이에 금이라도 갈까봐 걱정되네요. 아, 그건 신경 쓰지 마시오. 지혜 녀석이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비인 내가 잘 타일러야지요. 그것보다 나는 소영 씨만 믿습니다. 우리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소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층 더 애틋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 말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실은 이번 투자건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계약금을 넣었는데 우리만 자리가 비어 있어서요. 물론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정수 씨를 잃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자꾸만 그리게 되네요.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참여했다는 말. 그 말들이 정수 씨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소영 씨와의 빛나는 미래도 함께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초조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던 마음의 저울이 마침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정수 씨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지요. 수화기 너머 박소영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김정수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위대한 결단으로 사랑과 미래를 모두 쟁취했다고 굳게 믿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에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온 늙은 교사는 정작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가장 잔인한 거짓말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딸 지혜 씨가 아버지의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소영 씨가 따라주는 과일차를 마시며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김정수 씨. 그 평화로운 풍경은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처럼 위태롭게만 보였습니다. 지혜 씨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고쳐 쥐고 결심한 듯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지혜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수 씨의 얼굴에 반가움이 피어오르다 딸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옆에 있던 소영 씨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 지혜 씨 왔구나. 마침 아버님이랑 차 마시고 있었는데 잘 됐네. 한 잔 줄까? 하지만 지혜 씨는 소영 씨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곧장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아빠, 더는 안 되겠어요. 이 여자랑 당장 끝내세요. 지혜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른 앞에서 이 여자라니. 정수 씨가 당황하며 딸을 나무랐지만 지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소영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영 씨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팔짱을 끼고 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혜 씨, 아버님 앞에서 너무 무례한 거 아니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우리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오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오해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 씨는 서류 봉투를 열어 여러 장의 서류들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가장 위에는 낯선 여자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있었습니다. 박소영 씨? 아니, 이수진 씨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58세가 아니라 49세시고 해외 화장품 사업가가 아니라 사기 전과 산범이시네요. 순간 소영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정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딸과 소영 씨, 그리고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지혜야. 이게 다 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소영 씨가 그럴 리가 없지 않니? 이건 다 가짜야. 내가 뭔가를 오해한 거야.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혜 씨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서류 한 뭉치를 아버지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한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아빠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 여자에게 보낸 돈 3억 5천만 원. 아빠 평생 모은 퇴직금 전부요. 그 돈 베트남 화장품 공장으로 간 거 아니에요. 전부 이 여자 개인 계좌랑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서 불법 도박 사이트로 흘러들어갔어요. 여기 그 증거가 다 있어요. 정수 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빼곡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 대신 적혀있는 낯선 이름 이수진. 그리고 그의 피땀 어린 노후 자금이 사라져간 냉혹한 기록들. 소영, 아니 이수진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온화함과 교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경멸적인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정수 씨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낯선 여자의 차가운 조롱만이 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린 서로 사랑했잖아요. 같이 살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정수 씨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그 순진한 물음에 이수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할아버지, 꿈 깨세요. 외로운 늙은이 등쳐먹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인 줄 알아요? 사람 잘 믿고 외로움 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제일 쉬운 먹잇감이야. 평생 책만 읽어서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자랑이에요.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정수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달콤한 속삭임들,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들, 황혼에 찾아온 기적이라 믿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잘 짜인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 거대한 진실 앞에서 정수 씨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혜 씨는 아버지를 향해 악담을 퍼붓는 이수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장 나가. 한 번만 더 우리 아빠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변호사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보게 될 줄 알아. 이수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가방을 챙겨들었습니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듯 미련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향하다 말고 잠시 멈춰서서 무너진 채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 정수 씨를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멍청하게 속은 당신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요. 덕분에 한동안은 편하게 살겠네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정수 씨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 지혜 씨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진실은 정수 씨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김정수 씨의 귓가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웅웅거리며 울릴 뿐이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딸 지혜의 격앙된 목소리와 서류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잔인한 선고가 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숨막히는 침묵과 텅 빈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쳐온 자신이 한 사람의 교활한 연극에 이토록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돈. 물론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노후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뼈아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의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졌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하지만 정수 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은 돈의 상실감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황혼의 나이에 다시 한번 찾아왔다고 믿었던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박소영. 그녀가 들려주었던 감미로운 목소리, 그의 외로움을 어루만져주던 따뜻한 말들, 함께 그려나갈 장밋빛 미래에 대한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올가매기 위한 거미줄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교양 있는 말투 속에 감춰진 칼날을 그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정수 씨는 자신이 한심하고 어리석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내던져진 듯한 수치심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아빠. 뭐라도 좀 드세요. 네. 어느새 부엌에서 끓여온 숭늉을 상에 내려놓으며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아무런 대답도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할 뿐이었죠. 딸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처음부터 경고했던 딸, 그 경고를 사랑해 눈이 먼 늙은이의 고집으로 치부해버렸던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저물고 거실에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말없이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섣부른 위로나 힐책 대신 그저 존재만으로 아버지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때 정수 씨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작게 열렸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경고를 무시했던 미안함, 평생 모은 재산을 잃어버린 미안함, 그리고 결국 딸에게 씻을 수 없는 걱정과 상처를 안겨준 아버지로서의 미안함. 그 말을 내뱉는 정수 씨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아버지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지혜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지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굽은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정수 씨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처럼 흐느끼는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돈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외로움과 어리석음,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정수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외로웠을 뿐인데. 내 엄마 가고 나서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서 누구라도 좋으니 말동무라도 있었으면 했어.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났고 내 남은 인생에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바보같이. 그의 고백에 지혜의 마음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큰돈이나 화려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저녁을 먹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시린 옆구리를 채워줄 온기, 그것뿐이었을 겁니다. 박소영이라는 여자는 바로 그 지점을, 한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외로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것이죠. 아빠 탓 아니에요.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친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아빠는 잘못 없어요. 지혜는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자가 천벌을 받아야 할 악인인 것이죠. 그날 밤 정수 씨는 몇 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딸이 차려준 저녁상에 앉았습니다. 밥알을 씹는 것조차 모래를 씹는 듯 했지만 자신을 위해 애써 웃어 보이는 딸의 얼굴을 보며 억지로 몇 술을 떴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혜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상의 모습이 오늘따라 정수 씨의 마음에 커다란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온기와 위로가 사실은 한 번도 자신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는 딸의 전화 한 통에 주말마다 반찬을 싸들고 찾아오는 딸의 발걸음 속에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너무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지 못한 채 신기루 같은 허상을 쫓아 달려갔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믿고 걱정해주는 딸, 그리고 그 딸과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들. 물론 상처는 깊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물 수 있는 그런 얕은 상처가 아니었죠. 앞으로도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운 밤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 자신을 기다리는 작은 빛이 있다는 것을. 그 빛은 바로 곁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는 딸 지혜였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깨달음은 너무나 아프고 시리지만 동시에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언제나 고요한 아침이 찾아오듯 김정수 씨의 시간도 더디게 하지만 분명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던 그 겨울밤의 충격은 그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한동안 정수 씨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했죠. 평생을 성실하게 쌓아 올린 자신의 삶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듯한 수치심은 밤마다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상처 위로 굳은 살을 만들고 아픔을 희미한 흔적으로 남기더군요. 그 곁에는 언제나처럼 딸 지혜 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혹여나 나쁜 마음을 먹을까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같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굳이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저녁상을 차리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내밀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위로가 정수 씨에게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던 정수 씨에게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우리 서점에 갈까요? 아빠 좋아하시는 시집 새로 나온 거 많던데. 서점. 평생을 국어 교사로 살며 종이 냄새와 활자의 온기를 사랑했던 그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한 곳이기도 했죠. 왠지 모를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딸의 얼굴에 인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서점은 여전히 따뜻한 공기와 잉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지혜 씨는 자연스럽게 정수 씨의 팔짱을 끼고 시집 코너로 이끌었습니다. 한 권, 두 권 익숙한 작가들의 이름을 더듬던 정수 씨의 손길이 한 시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학생들에게 목청껏 낭독해주곤 했던 시인의 신작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그의 눈가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아빠, 이 시집 기억나세요? 학창 시절에 아빠가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주셨잖아요. 세상은 아름답고 사람은 믿을 만한 거라고. 딸의 말에 정수 씨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굳게 믿었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집을 조용히 내려놓는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지혜 씨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빠,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게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아빠는 잘못한 거 없으세요. 그저 마음이 너무 외로우셨던 것뿐이에요.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이 나쁜 거죠. 담담하지만 힘있는 딸의 목소리에 정수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조차 애써 외면했던 속마음을 딸이 알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점 한가운데서 그는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자책감,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런 아버지를 아무 말 없이
그저 단단히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 씨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부녀는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오래된 영화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지혜 씨는 아버지에게 스마트폰으로 식물 키우는 법을 알려주었고 정수 씨는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죠.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을 보며 그는 자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 씨가 서툰 솜씨로 끓인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지혜 씨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5살 배기 손주가 서툰 젓가락질로 콩나물을 집어 할아버지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오물오물 된장찌개를 받아 먹으며 정수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꾸밈도 없는 순수한 애정. 그는 그 작은 온기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대단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눈을 보며 웃어주는 아주 평범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정수 씨가 지혜 씨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뭐가요? 그냥 전부 다. 내가 없었으면 아빤 아직도 어두운 동굴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게다. 아빠 딸인데 당연한걸요. 이제 그런 생각 마시고 우리 손주 재롱이나 많이 봐주세요. 아빠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제일 좋아요.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과 사위의 믿음직한 눈빛,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매달려 제잘거리는 손주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빛나는 보석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주머니 속에 있었다는 것을 왜 이제 알았을까? 외로움이라는 짙은 안개에 눈이 멀어 등잔 밑에 있던 가장 소중한 행복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오랜만에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도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로 뒤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텅 비었던 마음은 이제 가족들의 온기로 그리고 새로 돋아난 작은 새싹에 대한 기대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그 아픔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 그 자체라는 것을요. 가장 소중한 것은 아주 오랫동안 바로 곁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